가는 날이 장날. 전염병보다 무서운 재앙이 중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 계속되면 중국 사망자 15억 명. 중국은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전 세계가 대유행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 중국은 반대로 코로나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달 1일만 해도 하루 163명에 불과했던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인 지난 7일 24,101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5,682명이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는 우한에서 2%가 넘는 사망률을 기록했던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달리 다수가 경증으로 나타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도 중증화를 막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가 격리 기간을 줄이는 등 방역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중국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퍼지자 통제력을 잃은 도시를 봉쇄하며 더 강하게 맞붙고 있다. 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상하이의 상황은 심각하다. 당초 8일간 예정됐던 봉쇄가 2주를 채웠다. 그런데도 확진자 수는 줄지 않았고 봉쇄가 해제될 조짐도 없다. 봉쇄가 길어지자 당장 식자재 부족으로 초비상이다.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정부 배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코로나에 걸리기도 전에 먼저 굶어 죽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아파트 베란다에 빈 냉장고까지 꺼내 열어놓고 항의한다. 시정부는 택배 직원 1만 1,000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2,500만 명을 감당하긴 역부족이다. 제때 나눠주지 못한 고기와 야채가 창고에서 썩어가는데 반대편에선 먹을 게 없다고 난리다. 오미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텨야 하는 정부는 마음이 급하다. 도시가 안전하다는 홍보가 늘수록 봉쇄로 인한 상하이 내부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 시스템 붕괴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혈액투석 환자들이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투석센터에서 환자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폐쇄됐고 의료진도 격리된 탓이다. 다른 병원의 지원은 꿈도 꾸기 어렵다. 급기야 장기간 투석하지 못한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뇨, 암천식 등 만성질환자들도 봉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올라갈 것이란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 중국이 봉쇄한 도시가 상하이뿐일까? 중국 전체 봉쇄 상황은 통계로 나온 바가 없다. 대신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위건위는 매일 위험지역을 발표한다. 4월 7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중국 전체의 고위험 지역은 41곳, 중위험 지역은 329곳이었다. 모두 봉쇄된 지역들이다. 성, 생, 별로 보면 상하이가 2,487만 명으로 가장 많고 허베이성 2,099만, 장수성 1,434만, 안우이성 1,431만, 지린성 1,268만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상하이 다음으로 선전해 인접한 광둥성 둔관시 1,046만가 많았고 허베이성 한단시 941만, 지린성 창춘시 906만, 장수성 쉬저우시 902만가 뒤를 이었다. 인구 500만을 넘는 도시만 11곳이었다. 가장 먼저 봉쇄된 도시는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 낭팡시다. 집값이 저렴하고 거리가 가까워 베이징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시작된 봉쇄가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이 지난 6일 거리로 몰려나와 출근길을 열라며 집단 시위에 들어갔다. 봉쇄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생계를 비관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현장 소식은 빠르게 삭제됐지만 여론은 동요했다. 한낭팡 시민은 코로나에 죽는 사람보다 떨어져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 모르겠다. 고 말했다. 최근 부분 폐쇄로 풀린 도시까지 합하면 봉쇄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수는 훨씬 늘어난다. 산둥성 웨이하이시나 후난성 창사시처럼 큰 도시이면서도 48시간 내 핵상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드나들 수 있는 곳도 많다. 중국은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17일 중앙정치국 상무위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해 신속하게 코로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하이 봉쇄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황구시보는 많은 감염자 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대비 비율은 높지 않다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면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사회적 비용도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증상이 약하고 백신 접종이 늘어난 현실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커진다. 특히 봉쇄식 방역의 피해는 일용직 노동자나 고령자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전면 봉쇄는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에 이은 이중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원점 차단이라는 중국 당국의 목표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기로에 섰다. 이 중 상하이 이어 베이징도 위기, 확진자 사망자 급증. 중국 당국이 각종 경제, 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도시에서의 확진자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하이에서는 사망자가 3배 급증하는 한편 베이징마저 확진자 규모가 늘면서 당국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4일 기준 중국 베이징에서 22명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일의 15명에서 더욱 증가한 것이다. 상하이에서는 23일 사망자가 39명 발생, 전일보다 3배 급증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상하이 집단 발병 이후 가장 많았다. 상하이에 있는 양로원에서 사망자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경 세 이상 상하이 거주자의 62%만이 예방접종을 받았고 80세 이상은 15%밖에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감염자는 약 22,000명에 육박, 다시 2만 명 선을 넘어섰다. 이외에 장쑤성과 허베이성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 한편 상하이에서 1일 사망자가 39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하자 당국이 아파트 주변에 녹색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보도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확인된 아파트 주변에 철제로 된 녹색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민의 이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웨이보, 위챗 등 소셜미디어에 흰색 방호복을 입은 방역요원들이 아파트 주변에 1.5m 이상 높이의 녹색 울타리를 설치하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올리며 이에 항의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울타리를 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이를 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공포만 조성할 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다른 누리꾼도 만약 화재가 나면 주민들이 대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3. 정세 분석. 중국의 거대한 몰락. 중국의 거대한 몰락이 시작됐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타임스의 주말판인 선데이 타임스가 7월 30일자 현지 시간 월드뉴스 16면과 17면에 부동산 폭동, 고용 위기, 제로 코로나 정책 등 3가지가 중국을 대몰락으로 이끌고 있다. 고 특집으로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이자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중국 당국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인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더타임스는 지금 중국의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부동산 기업에 잇따른 부도와 공사 지연, 제때 입주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과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이러한 시위 소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SNS 글들을 지우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부동산 위기가 다름 아닌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가도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양극화에 따른 민심 위반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동부유 개념을 주창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펼치자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업종이다 보니 부동산업의 신용위기가 금융과 은행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규제 당국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은행 대출의 39%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지방정부 수입의 30-40%가 부동산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부동산업의 붕괴는 금융산업의 위기는 물론이고 중국 지방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국 부동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중국 신규 주택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공사 중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퍼져나가며 중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해외에 진출의 평가 대상이 되는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의 최소 5분의 1이 결국 파산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들이 보유한 88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일부 개발업체는 채권 만기 연장, 신규 채권과 교환 등을 통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2023년 1분기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곧 인내심을 잃고 법원이나 채무 구조 조정을 통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근 웨이보, 더우인 등 중국 SNS에는 건축이 중단된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중국에서는 이런 집을 마무리가 좋지 않은 건물이라는 뜻의 라네이러우라고 부른다.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는 이유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금도 냈지만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이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라네이러우 들이 세를 이루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지난 14일 해외 언론에 공개된 중서부 산시성 시안에서의 시위가 바로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중국 내에서 건설이 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은 80개 도시 230여 개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총 4조 7천억 위안 약 932조 원 규모의 주택건설 공사가 중단됐다. 중단된 공사와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금액 역시 2조 위안 약 39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한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위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